자, 지금 11장을 하고 있습니다. 총수요 ISLM 모형의 도출입니다. ISLM 모형을 도출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이 중에서 소위 균형 국민소득 결정 모형을 배웠습니다. 균형 국민소득 결정 모형을 배웠죠. 균형 소득 결정 모형, 균형 국민소득 결정 모형을 배웠죠. 뭐 쉽게 이야기하면 그림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균형 조건이라는 P2하고 Y는 같다라는 균형 조건을 주고, 그러니까 축자치는 수평축은 소득이고 그 다음에 수직축은 계획된 지출이며, 균형은 계획된 지출하고 뭐 산출량 소득이 같아지는 것이 이제 균형 조건입니다. 그래서 균형 조건을 여기다 45도선을 그리고 난 뒤에 실제 이제 이 동태적인 부분은 계획된 지출 선이죠. 이게 planned expenditure PE죠. 계획된 지출선은 소비 지출 더하기 투자 지출 더하기 정부 지출이죠. 이거 세 개가 합친 것이 계획된 지출이다라는 선을 이렇게 끌 수 있죠. 이 선이 이렇게 완만한 선은 45도보다 완만하고 원점 위를 지나는 이유는 소비함수가 우리가 일반적인 소비함수라는 것은 뭐 C0 더하기 한계 소비 성량 곱하기 가처분 소득이다 라는 관계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죠. 일단 여기서 다른 투자나 정부 지출은 다 고정된 걸로 본 경우라도 소비함수 때문에 이런 형태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 점이 균형 조건을 만족시킨 점이죠. 이 선상에서 이 점이 바로 균형 국민소득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균형 국민소득 결정 모형이란 것은 여기서 이 PE선에서 45도선을 통과하는 지점이 바로 균형 조건이다. 그리고 이제 그 균형이 어떻게 바뀌는 걸 본다 그러면 여기서 소비나 투자나 정부 지출이나 이런 것이 변함에 따라 가지고 이 PE가 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아래 위로 가면서 균형 Y가 바뀌는 점들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정부 지출 변화에 따라서 볼 수도 있고, 지난 시간에 정부 지출 변화에 따라서 봤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정부 구매가 늘어난 경우에 이 PE선이 이 선에서 C1에서 C2로 이렇게 밀어 올라간 겁니다. 정부 지출 늘어난 만큼, 정부 구매가 늘어난 만큼 그 딱 높이만큼 밀어 올라간 거죠. 올라갔다 그러면 그때는 새로운 균형이 옛날 균형이 여기였는데 이제 새로운 균형은 이 점이 된 거죠. 그래서 Y가 이 델타 Y만큼 이렇게 균형 국민소득이 늘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저 늘어난 폭을 계산을 해보니까 저 폭이라는 것이 정부 지출 늘어난 것보다는 훨씬 많이 늘어나더라. 그래서 그 늘어난 것을 우리가 정부 구매 승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부 구매 승수. 저 폭을 계산해 보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식을 따라 가지고 쭉 해보니까 정부 구매 승수가 델타 G 1 늘어나면 델타 Y가 늘어난 것은 이만큼 늘어나더라. 그리고 이게 이제 1보다 크다는 것은 MPC가 일반적으로 뭐 1에 가까운 값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0에서 1의 값이죠. 0에서 1의 값인데 이게 MPC가 뭐 예를 들어서 0.8이다. 뭐 그런 경우에 보면 이게 5 정도 굉장히 큰 값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정부 지출, 정부 재정 정책에 쓰는 돈에 비해서 소득이 많이 늘어나더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정부 구매 승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성수 효과가 왜 나타나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그것은 처음에는 이제 뭐 정부 구매가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소득이 늘어납니다. 소득이 늘어나는데 이제 그게 그치지 않고 소득이 늘어났으니까 다시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는 셈이니까 소비가 또 늘어나죠. 소비가 늘어나면 다시 또 뭐 소득이 늘어나는 겁니다. 소득은 C 더하기 I 더하기 C니까 소비가 늘어났으니까 다시 또 소득이 늘어나죠. 그럼 소득이 늘어나면 다시 또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니까 소비가 또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물론 일시적으로 한순간에 다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시간을 두고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면서 계속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성수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수. 물론 이제 성수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발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부직 구매에 따른 성수도 있고, 다음에 오늘 배우겠지만 재정, 그러니까 조세에 따라 성수도 있습니다. 조세에 따라 성수도 있고, 뭐 여러 효과가 있죠. 자, 이런 걸 이제 성수 효과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슬라이드 나오는데,
이 성수 효과에 대해 가지고 소위 우리가 저축의 역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저축의 역설. 여기서 이제 저축의 역설이 나온 거죠. 자, 저축의 역설이라는 것은 왜 역설이냐, 패러독스였냐? 그러면 일반적인 상식은 저축은 많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많이 하는 것이 뭐 성실한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준비를 많이 하는 사람이고, 뭐 어떤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뭔가 하면 역설이라고 하면 저축을 적게 하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게 여기서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 MPC의 1 빼기 MPC가 저축률입니다. 그러니까 MPC라는 게 한계소비 성향이죠. 소득이 1이 늘어난 경우에 소비하는 부분이 한계소비 성향 MPC입니다. 그 이야기는 남는 부분은 MPC 이후에 남는 부분, 일 중에서 이걸 빼고 난 부분은 사실은 소비를 안 했다는 말은 돈을 남겼다는 말이고, 그건 저축을 했는 부분이죠. 그래서 1 빼기 MPC가 저축입니다. 그 이야기는 MPC가 높을수록 저축을 적게 하고 소비를 많이 하고, 반면에 MPC가 낮을수록 소비를 적게 하고 저축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값을 보면 0.8일 때 이게 5였는데, 예를 들어서 MPC가 더 높은 0.9를 집어넣읍시다. 0.9를 집어넣는다 그러면 1 빼기 0.9 하면 0.1이죠. 0.1분의 1을 하면 10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수가 5가 아니라 5보다 배가 커지면 10이 됩니다. 배가 커진다는 거죠. 뭐 극단적으로 0.99다. MPC가 0.99다. 그럼 1 빼기 0.99 하면 0.01이죠. 0.01분의 1 그러면 100이 됩니다. 즉 MPC가 1에 가까워질수록 성수 효과는 커집니다. 반면에 MPC가 1에서 멀어질수록, 적어질수록 0.5를 집어넣읍시다. 0.5를 집어넣으면 1 빼기 0.5면 0.5죠. 0.5분의 1이라는 것은 2밖에 안 되는 거죠. 성수는 적어집니다. MPC가 적을수록 성수는 적고, MPC가 커질수록 성수는 커집니다. 성수가 커진다는 것은 정책적으로는 바람직하죠. 정책 효과가 커진다. 정책 효과가 커진다. 근데 어떻게 하면 정책 효과가 커지냐? MPC가 커진다는 것은 저축을 적게 할수록 정책 효과는 커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소위 말하는 저축의 역설입니다. 그 이야기는 저축을 적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아니고, 저축을 적게 할수록 소위 성수 효과는, 재정 정책의 효과는 커진다라는 겁니다. 정책 차원에서 볼 따름이지 개인한테 좋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개인한테 좋다는 건 아니라 정책의 효과가 커진다. 그래서 우리가 저축의 역설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 지금 여러분들도 재난지원금인지 국민지원금인지 이번에 25만 원씩 받은 학생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직접 받았든지 부모님을 통해서 받았든지 받은 사람이 많죠. 근데 이제 이 재난지원금, 이 국민지원금을 지금 카드든 뭐든 가지고 11월까지 써야 됩니다. 11월까지 안 쓰면 돈이 없어지는 거죠. 그 이야기는 이 지원금은 강제로 MPC를 1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돈을 나눠준 경우에 재정정책 효과를 따져본다 그러면 그 돈을 저축을 해버린다 그러면 전혀 정책 효과가 없습니다. 저축을 해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그 저축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 그 돈 가지고 저축하는 걸 막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11월까지 안 쓰면 그냥 없어지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왜 그걸 가지고 11월까지 안 쓰면 없어지게 하느냐? 줬으면 줬는 거지 왜 그걸 11월까지 쓰라고 하느냐라고 하면, 이런 차원에서 뭔가 정책 효과 차원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11월까지 안 쓰면 없애버린다라는 걸 집어넣어가지고 그만큼 MPC를 1로 만들 수 있느냐? 그러면 사실은 아니죠. 왜냐하면 딴 거 쓸 거를 대체하고 뭔가 하면 그거 원래 쓸 걸 가지고 그 돈까지 저축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안 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효과는 있겠죠. 안 하는 것보다는 저축을 조금 줄이고 더 소비하게 만드는 효과는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합리적으로 소비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당연히 긴급재난지원금 25만 원 더 받았다. 그러면 그게 뭔가 하면 기존에 25만 원 쓰던 부분을, 기존에 장 버는 돈을 뭔가 하면 장 버는 데 쓰는 돈을 뭔가 하면 이 돈과 그냥 딱 대체해버리는 겁니다. 대체해버린다 그러면 25만 원 전액을 다 추가로 저축을 할 수도 있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완벽하게 그런 식으로 막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11월까지 제한을 한 것은 이런 식으로 승수 효과, 정부 구매 승수 효과를 가등하는 극대화시키기 위한 일종의 고육지책이다. 뭐 그런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게 지난 시간까지 배운 겁니다. 지난 시간까지 여기까지 했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승수효과 두 번째 조세 승수를 봅시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균형 국민소득 모형에서 정부 지출 늘은 정부 구매가 늘은 것의 효과를 봤죠. 여기다가 이제 세금이 늘은 거, 세금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세금은 사실은 CIG에 직접적으로 보이진 않죠. 보이진 않는데 요 속에 숨어 있죠. 소비 속에 숨어 있습니다. 소비 함수라는 것은 C제로 더하기 MPC 곱하기 가처분 소득이죠. 가처분 소득이라는 것은 Y 빼기 T입니다. Y 빼기 T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소비 속에 앞에 음수가 붙은 변수로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이 늘어났다. 조세가 증가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소비는 줄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는 월급쟁이들 월급 통장에 넣어줄 때 세금을 더 떼고 넣어주면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주는 거죠. 그래서 소위 가처분 소득이 줄기 때문에 소비가 주는 겁니다. 그래서 조세가 증가한다 그러면 이 PE선이 밑으로 떨어지죠. 밑으로. 그래서 C1이 C2로 방향은 밑으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만큼 떨어진다. 그렇죠. 자, 이 높이는 얼마만큼이냐? 정부 구매는 사실은 정부 구매 늘 만큼 위로, 폭만큼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금 트리키한 게 조세는 아닙니다. 조세가 여기서 P가 줄어든 밑으로 떨어진 폭이라는 것은 델타 T만큼이 아니라 델타 T 빼기 MPC만큼이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뭔가 하면 C1이 C2로 떨어진 거죠. 그럼 소비가 떨어진 폭입니다. 소비가 떨어진 폭인데 소비가 얼마가 떨어지냐 그러면 소비는 소위 델타 T가 아니라 델타 T에서 MPC만큼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예를 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20이 늘었다. 그렇다 그러면 소비가 20만큼 주는 건 아닙니다. 20만큼 주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소득이 늘더라도 소득이 20 늘었다 그러면 소비가 20만큼 느는 건 아니라 저축을 일부 하고 MPC만큼 소비가 느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세금이 늘었다 그러더라도 MPC만큼 소비가 주는 겁니다. 그래서 델타 T에다가 MPC를 곱한 만큼이 요 떨어진 폭이 됩니다. 자, 이 폭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하려고. 그래서 이 폭은 그렇게 다르고, 그 다음에 균형을 본다 그러면 옛날 균형은 여기가 균형일 것이고, 새로운 순하고의 균형은 요점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변화한 폭은 요 폭이 됩니다. 그만큼 델타 Y가 이게 소득이 줄어든 폭이죠. 그래서 이만큼 소득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세금이 늘어나면 소득은 줄어든다.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정확하게 얼마만큼 줄어들었냐에 대해 가지고는 앞에서 우리가 정부 구매 승수를 효과를 본 방법하고 똑같이 우리가 계산하면 됩니다. 요 식에서 뭔가 하면 변화한 부분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투자나 정부 지출은 변하지 않았으니까 빼고 결국은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여기다가 이 C식을 소비의 식을 그대로 집어넣은 거죠. 그러면 MPC 곱하기 델타 T 빼기 델타 Y 빼기 델타 T가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걸 다 묶어버리면 델타 Y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데 또는 승수로 따져본다 그러면 이거를 델타 T로 양분을 나눠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조세 승수입니다. 조세 승수인데 앞에서 본 정부 구매 승수하고 차이는 분모는 같죠. 1 빼기 MPC인 것 같습니다. 분자가 다른 겁니다. 분자에 여기는 MPC가 붙어 있죠. 앞에 정부 구매 승수는 1이었습니다. 1이었고 물론 이제 사인은 반대죠. 반대니까 마이너스가 붙어 있죠. 그러니까 정부 구매 승수는 정부 구매가 늘면 소득이 늘어나는 것이고 조세 승수는 조세가 늘면 소득은 줄어드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겁니다. 붙어 있고 차이는 MPC만큼 차이다. 왜 차이가 그러니까 1이 아니까 MPC다. 왜 1보다 적은 MPC가 이 분자에 가 있냐 그러면 대략 짐작은 가겠죠.
아까 그 밑으로 떨어진 폭, 아래 위에 폭 자체가 뭔가 하면 1이 아니라 뭔가 하면 MPC만큼입니다. 델타 T에다가 MPC를 곱한 만큼이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 효과도 1보다, 그러니까 세금 줄어든 것보다 적게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이 사실은 요겁니다.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효과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분자가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도 여기도 조세 성수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앞에와 동일하게 MPC가 0.8이다. 한계소비 성향이 0.8이다. 그렇다 그러면 이 식에다가 집어넣으면 1 빼기 0.8 하면 0.2죠. 0.2고 여기 마이너스 0.8. 0.2분의 0.8은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금이 늘어나면 동일한 만큼 소득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준다. 4배나 준다. 그러니까 세금을 더 걷으면, 세금을 거치게 되면, 물론 세금이라는 것이 어떤 게 세금을 쓸 일이 필요한 거죠. 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해서 더 거둘 수도 있고, 아니면 SOC 투자를 위해서 더 거둘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여러 목적을 위해서 더 거둘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세금을 거두게 되면 소득이 줄어든 겁니다. 소득이 줄어들게 되는데 세금 액수보다 더 많이 줄어든다. 이것도 이제 동일하게 상수 효과가 나옵니다. 실제 이제 정부 구매 상수를 본다 그러면, 야, 정책이 파워풀하구나. 정책이 좋네. 이게 잘 써먹으면 이게 정책을 잘해가지고 경제를 어떻게 좋게 만들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 정부 구입 상수를 쓰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죠. 정부가 쓰는 돈은 다 세금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세금도 동일한 효과를 냅니다. 세금도 동일한 효과를 내기 때문에 사실은 조사 못 삽니다. 조사 못 사.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균형 재정 승수라는 용어를 쓰는데, 세금 1조 더 걷어가지고 그가 정부 구매 1조를 더하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사실은 1입니다. 균형 재정 승수. 아마 연습 문제에 있을 겁니다. 균형 재정 승수, 지목이 안 돼 있는 문제지만 그 문제가 따로 있어요. 어디 보면. 균형 재정 승수 효과를 본다 그러면 승수는 1입니다. 그러니까 세금 1조 더 걷어가지고 정부 구매 1조를 더 한다 그러면, 재난지원금이든 SOC 투자든 1조를 더 쓰다 그러면 소득은 늘어나는 건 딱 1밖에 없어요. 1조밖에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세금 안 걷었고 뭔가 하면 그 돈 가지고 뭔가 하면 사람들이 쓰는 거나 별 차이 없어요. 차이는 없는데, 그래도 필요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정부 구매 승수로 봐가지고는 승수 효과가 굉장히 정책적으로 파워풀하게 보이는데, 문제는 그걸 쓰기 위한 세금 과정에서도 동일한 승수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거는 굉장히 부정적이죠. 세금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민간 부분을 굉장히 위축시키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두 개를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조세 승수가 이렇다. 그리고 조세 승수가 1보다 큰 것은 음수고, 음수란 것은 조세 증가는 소비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소득을 감소시킨다. 그래서 승수는 음이고, 이 조세 승수의 절대값은 1보다 크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세 변동은 소득의 승수 효과를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승수 효과를 가져오죠. 방향은 반대지만. 그리고 이것은 정부 지출 성수보다는 작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자에 보면 정부 지출 성수는 1이었는데 이거는 MPC가 1보다 작은 값이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값으로 봐가 성수는 정부 지출 성수보다 작은데, 그것은 소비자들은 삭감된 조세 일부분을 저축함으로 조세 삭감으로 야기되는 최초 지출 증가는 동일한 정부 지출 증가보다 작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처음에 정부 구매 1 늘어난 거하고 조세 1 줄어드는 거하고 비교해 본다 그러면, 당장 첫 번째 Y에 끼치는 영향은 세금이 늘어난 것이 세금 변화가 훨씬 조금 적다라는 거죠. 조금이죠, 조금. 조금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냐 그러면 1 빼기 MPC만큼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 조세 승수의 이제 성격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정부 구입 성수, 그 다음에 조세 성수까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이제 연습을 하나 있는데, 균형 국민소득 결정 모형에서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PE가 C 더하기 I 더하기 G였죠. 그래서 G 변화에 따라서 변화를 받고, 그 다음에 C 소비 안에 있는 그 T 변화, 조세 변화에 따라서 균형 변화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은 변수는 투자죠, 그죠?
투자 변화에 따라 가지고 균형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자. 라는 거죠. 균형 국민소득 결정 모형에 관한 그래프를 이용해서 계획된 투자의 증가. 투자가 증가했는 경우에 균형 소득 및 균형 생산량의 변화는 효과를 보자. 뭐 똑같습니다. 똑같이. 투자가 늘었다. 이게 이제 늘어나면 위로 가는 것이고 줄어들었다 그러면 밑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새로운 그래프를 하나 그려가지고 뭔가 하면 새로운 균형점을 읽어서 변화를 설명하면 됩니다. 뭐 문제와 같이 늘어난 경우를 봅시다. 늘어나면 PE는 더 위로 가겠죠. 위로 가게 돼가지고 이런 새로운 빨간 선이 됩니다. 그리고 이 위로 가는 요 위로의 높이는 수직상의 이 높이는 정확하게 투자가 늘어난 폭만큼입니다. 뭐 이 투자가 왜 늘었냐에 대해 가지고 뭐 일단 가정입니다. 뭐 갑자기 4차 산업혁명에 꽂혀가지고 기업들이 투자를 늘렸다.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사람들이 투자를 늘렸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투자가 늘었다. 그러면 투자가 는 만큼 이 PE선이 위로 가게 되고 그러면 새로운 균형은 옛날 균형은 여기였지만 새로운 균형은 이제 요점이 되겠죠. 요점이 되기 때문에 소득이 이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에 따라서도 소득이 이렇게 늘어난다. 투자 증가하면 소득이 늘어난다. 그리고 정확하게 폭이 얼마가 되느냐를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변화에 따른 균형 국민소득 결정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걸 한 이유가 IS 곡선을 유도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했죠. 균형 국민소득 결정 모형을 통해서 IS 곡선을 유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IS 곡선을 유도해 봅시다. IS 곡선이라는 것은 인베스트먼트 세이빙 커브인데 IS가 이것은 재화시장의 균형을 가져다 주는 이자율과 소득의 조합점으로 연결된 곡선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 장에서 11장, 12장에서 보는 것은 초단기입니다. 초단기. 그 이야기는 T, 물가는 고정되어 있다는 거죠. 즉 가장 중요한 가격 변수인 물가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물가가 고정되어 있다. 그렇다 그러면 뭔가 균형을 만들어주는 가격이 있어야 되죠. 가격. 그러면 물가는 고정되어 있는데 또 다른 가격이 뭘까? 라고 하면 그 시기에서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가격이라는 것이 이자율입니다. 예. 그러니까 가격은 고정되어 있지만 물가 수준은 고정되어 있지만 이자율은 변동하는 상태다라는 거죠. 자, 그게 왜 그러냐? 아니 초단기인데 왜 그러면 가격이 물가는 고정되어 있는데 이자율은 변동하느냐라고 하지만 개념 자체의 문제죠. 초단기라는 것이 시간적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단기라는 것은 개념적인 이야기죠. 이게 이제 어떤 이론이냐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뭐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불황 이론입니다. 불황. 그러니까 대공황 같은 불황 상태에서 나온 이론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대공황에서는 물가가 안 오릅니다. 경기가 너무너무 나쁘다 그러면 물가가 안 오르는 거죠. 물가가 안 오르고 뭐 전혀 경기도 회복이 안 되는 거죠. 물가가 안 오르는 거죠. 그래서 뭔가 하면 지금도 사실은 그런 차원입니다. 근데 뭐 최근에 인플레이션 이야기를 하죠. 그건 뭔가 하면 너무나 그렇기 때문에 양적 완화를 통해 가지고 돈을 퍼붓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억지로 지금 강제로 만든 겁니다. 강제로 만든 것이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양적 완화가 없었다 그러면 물가는 전혀 안 올라요. 그런 상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그래서 단기다, 뭐 초단기다, T가 고정되는 상태다라는 건데 이런 불황에서의 이런 거죠. 그러니까 불황이 뭔가 아마 상당히 길어지는 기간이라 그러면 불황 내에서 이 기간 내에 이자율은 충분히 움직입니다. 충분히 변달할 수 있죠. 불황 초기에는 일반적으로 이자율은 굉장히 높아집니다. 불황 초기에는. 왜냐하면 기업들이 부도가 뭐 우수순하니까 금융시장에서 뭔가 하면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돈을 안 빌려주려니까 부도율이 높아지면 이자율이 다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다. 이자율이라는 것은 충분히 변동이 심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이제 거기다가 뭔가 하면 정책 때문에 통화 정책 때문에 세계적으로 이자율이 굉장히 낮죠. 그거는 이제 정책 이유고 정책 들어오기 이전에는 보통 불황이나 이자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럴 때 정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재화시장에서의 균형을 가져주는 이자율과 소득의 조합점을 연결하는 선이 이 IS 곡선인데 그 이야기는 균형 국민 결정 모형에서 이자율 변화에 따라 가지고 소득 변화의 컨비네이션을 찾아내는 거죠. 그러면 그 컨비네이션 자체가 바로 IS 곡선입니다. 실제 지출은 계획된 지출하고 같다는 균형 조건.
IS 곡선이 나오는데 그 IX 곡선을 식으로 쓴다 그러면 바로 이거하고 동일합니다. Y는 C 더하기 I 더하기 G. 그러니까 이 오른쪽은 PE죠. 계획된 지출입니다. 계획된 지출이 균형에서는 Y인 거죠. 소득하고 같아진다. 이게 균형 조건입니다. 요 식은 사실은 앞에서 본 균형 국민소득 결정 모형의 균형 조건을 그냥 적은 겁니다. 적은 것이고 이 식 자체가 바로 IS 곡선이 되고 굳이 IX 곡선이라고 그러면 이 식에서 Y하고 이자율 R의 관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식에서 Y하고 이자율 R의 관계다. 물론 이제 식은 복잡하죠. Y가 여기도 있고 이 안에도 있고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우리가 뭐 XY 그래프 같이 식을 그릴 수 있는 식으로 만들려 그러면 이걸 다 풀어내야 됩니다. 풀어가지고, 풀어내가지고 이제 Y 하나, R 하나의 관계로 만들어내야 되겠죠. 만들어내야 되겠지만, 개념적으로 봐서는 이제 그 전 단계에서 일단 개념 단계에서는 이 균형 조건, 이게 균형 조건이고, 이게 바로 IS 곡선이 되는 거죠. 즉, 여기서 R하고 이 Y들의 관계가 IS 커브 관계다. 그 이야기는 R이 상승하게 되면 Y가 어떻게 되느냐. 그걸 찾아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IS 곡선을 도출은 균형 국민소득 결정 모형 식에서 이 그램에서 R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Y가 어떻게 되는지를 찾아가지고 그걸 선으로 다 연결하는 겁니다. 뭐 제일 먼저 R1이다. R1이다 그러면 뭐 R1이 가지는 투자를 가지는 PE선, 이 선의 45도 교차점, 이 점이 바로 균형 Y가 되겠죠. 그러면 이 IS 커브가 뭔가 하면 R과 Y 스페이스에서 나타난다고 그랬죠. 수평축은 Y고 수직축 가격은 R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자율이 R1이었을 때 Y는 얼마냐? Y는 요만큼이죠. 요 폭이죠. 그래서 요 폭만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Y가 Y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R에 상응하는 Y1은 이 위의 식에서 우리가 위의 그림에서 요 Y1을 찾아낸 거죠. 뭐 동일한 요령으로 이제 R을 뭐 낮춰봤다. R2로 낮춰봤다. 그렇다 그러면 그 R치에 상응하는 Y를 위식에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위식에서 위 그림에서 더 낮아진 R에 상응하는 PE선을 그리면 되죠. R이 더 낮아졌다. R1보다 R이 더 낮아지면 그때는 투자는 늘어나죠. 이자율이 낮아지만 투자는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돈 빌리는 비용이 낮다. 그러면 기업들은 더 싸게 빌릴 수 있으니까 옛날에 뭐 못하던 사업마저도 더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자율이 낮아지만 투자는 늘어납니다. 투자가 늘어났다는 말은 PE선이 위로 올라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자율이 더 RE 수준에서의 PE선은 더 위에 있는 선, 이런 선이 되는 거죠. 이런 선이 된다. 즉, 이 PE선이 높이가 정확하게 투자가 늘어난 만큼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투자가 늘어난 만큼 위로 올라가게 되고 그때의 Y는 요점이 되는 거죠. 요점의 Y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Y2는 요점이 되고 그 이야기는 이 R2에 상응하는 Y는 요점이 되는 거죠. 요점이 되죠. 이런 식으로 각 R에 R1, R2, 뭐 R3, R4 쭉 해가지고 상응하는 Y를 다 찾아가지고 점을 다 찍은 뒤에 쭉 연결시킨다 그러면 뭐 이런 패턴이죠. 여기 일단 이 패턴이죠. 이런 우하향하는 패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우하향하는 선을 우리가 IS 곡선이라고 합니다. 이 IS 곡선의 제일 큰 특징이라는 것은 이자율이 떨어지면 균형 소득이 늘어난다. 사실 뭐 이 IS 곡선의 관계라는 것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자율이 떨어지면 투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균형 소득이 늘어났더라. 그래서 이자율이 떨어지면 그 균형 Y가 늘어난다. 재화시장에서의 균형이죠. 여기 아직 화폐시장은 안 들어갔습니다. 어쨌든 재화시장에서는 이자율이 떨어지면 소득이 늘어난다. 균형 소득이 늘어난다. 라는 IS 커브의 관계가 이렇게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떨어지면 투자가 늘어나서 계획된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균형 국민소득이 늘어나는 IS 커브의 관계가 나왔습니다. 자, 그 우하향하는 이유 다시 이야기하면 이자율 하락은 기업들로 하여금 투자를 느리게 하죠. 투자 지출을 느리게 합니다. 이는 계획된 총 지출이 증가하죠. 증가하니까 재화시장이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생산량을 늘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균형 Y가 늘어나게 됩니다.
뭐 IS 곡선을 지금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 이야기했던 그 균형 국민소득 모형을 통해서 도출하는 것이 가장 포멀한 식이고, 그 다음에 뭐 간략하게 도출하려 그러면 이미 앞에서 배웠던, 여러분들이 이제 원론에서 배웠던 그 대부자금 시장 모형을 가지고도 뭐 유도할 수 있습니다. 동일하죠. 동일하게 본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대부자금 시장은 대부자금의 공급이 저축이고 대부자금의 수요가 투자죠, 그죠? 투자인데 투자 수요죠. 여기서 만약에 이자율이 R1에서 R2로 늘었다, 상승했다. 이자율이 상승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이 저축이 줄은 경우에 상승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균형 저축이 줄은 거죠. 균형 저축과 투자가 다 줄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율이 이렇게 상승했다는 것은 이때 R1에 설 때 소득이 Y1이었다. 그러면 이자율이 더 올라갔다. 그런 경우에는 균형 소득이 얼마냐 그러면 균형 소득이란 것은 투자도 줄었기 때문에 여기서 투자가 줄었죠. 투자가 이만큼 줄은 겁니다. 저축 투자 다 줄었죠. 투자가 줄었으니까 Y는 Y2로 줄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대부자금 시장 모형에서 동일하게 이자율 변화에 따라 가지고 소득이 줄어드는, 이자율 상승에 따라서 소득이 줄어드는 이 역의 관계, 이자율과 소득의 역의 관계가 도출되죠. 그래서 그것이 IS 곡선이 됩니다. 자, 어쨌든 뭐 어떤 방법을 쓰든 IS 곡선은 이런 역의 관계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IS 곡선을 도출했다 그러면, 자, 이 IS 곡선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정책 분석을 해봅시다. 자, IS 곡선을 이용해 가지고 뭐 재정 정책 아니면 뭐 조세 정책의 효과를 봅시다. 재정 정책 또는 정부 구입 뭐 정책, 정부 구입 정책 동일한 이야기죠. 그 효과를 봅시다. ISLM 모형을 사용해서 재정 정책이 어떻게 총수요와 생산량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수 있는데, 뭐 LM은 지금 아직은 아니지만 어쨌든 균형 국민소득 결정 모형을 사용해서 재정 정책이 어떻게 IS 곡선을 이동시키는지 일단 살펴봅시다. 아직 현재는 지금 IS 곡선만 유도했기 때문에 ISLM 모형 균형은 못 봅니다. 못 보고 단지 지위 증가에 따라서 IS 곡선이 어떻게 바뀌는지, 선상이 아니라 물론 이제 선 바뀌죠. 외생 변수 변화에 따라 이 방향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보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뭐 IS 곡선을 도출한 단계에서부터 우리가 뭐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자, 일단 뭐 앞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IS 곡선이 이렇게 도출이 됐다, 이 선상에서 거죠. 이렇게 도출이 돼 가지고 뭐 이런 식이다 라는 건데, 여기에서 지원을 늘려보자. 지원 델타지, 지원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선이 어떻게 되느냐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IS 선이 하나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지원이 늘었다. 그러면 지원이 는다 그러면 계획된 지출 수익이라는 것이 새로 위로 하나 생깁니다. 새로 위로 하나 생긴다 그런 것은 동일한 이자율. 이자율은 그냥 뭐 세트리스 파리부스 변화가 없다. R1 그대로다. 그 상태에서 지원만 늘었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균형은 이 점이 됩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이제는 뭔가 하면 이자율이 R1에서 이 Y1이 아니라 이 더 늘어난 Y2가 되는 거죠. 동일한 R1에서 소득이 Y2가 되는 거죠. is the Y2. 그러면 새로운 IS컵이라는 것은 요점을 통과한 선입니다. 기울기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기울기는 이제 소비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죠. 비슷한 요점을 통과하는 IS컵을 걸 수 있는 거죠. 자, 그 이야기는 정부 구입이 늘었다. 재정 정책을 사용했다. 정부 구입이 늘었다. 그러면 IS컵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라는 얘기죠. IS컵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반대로 정부 구입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IS 커브는 왼쪽으로 이동하겠죠. 그 다음에 이걸 알게 됐다 그러면 여기서 또 이야기 있나?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얼마나 이게 오른쪽으로 이동했느냐, 이 이동하는 폭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오른쪽으로 이동했느냐, 정확하게 성수효과만큼 이동했습니다. 그렇죠? 자, 시험 문제도 이런 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게 IS 커브가 얼마만큼 이동했느냐라는 거죠. 값으로 줍니다. 정부 지출, 우리나라가 뭔가 하면 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정부가 예를 들어서 10조만큼 정부 구입을 늘렸다. 재정 정책을 사용했다. 지금 재난지원금 같은 그런 경우에 MPC가 얼마일 때 과연 IS 커브가 얼마나 오른쪽으로 이동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NPC가 주어진다 그러면 정확하게 이 폭 자체를 이제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거는 변화했는 소위 재정 델타 G에다가 그 다음에 이 성수를 곱하면 되는 거죠. 성수를 곱하면 정확하게 이동의 폭이 나옵니다. 그래서 IS 재정 정책에 따른 IS 곡선의 이동을 방향과 그 다음에 정확한 폭까지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세 정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해볼 수 있죠. 뭐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이니까 따로 한번 읽어봐요. 읽어봤는데 뭐 쉽게 이야기하면 동일하죠. 어쨌든 세금이라는 것은 소비 안에 포함되어 있죠. 소비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세금이 늘었다 그러면 결국은 소비가 줄은 겁니다. 가처분 소득이 줄었으니까. 그러면 이게 C1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떨어진 겁니다. 그 이야기는 동일한 이자율에서 이 균형 Y가 죽는 거죠. 그 이야기는 아이스 커브가 왼쪽으로 이동했다. 것이고, 그 다음에 이동한 폭이 얼마만큼이냐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요 관계식에서 정확하게 조세 성수를 이용해 가지고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0.8이다. 0.8이다 그러면 이 성수는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10조 늘었다. 그러면 이 소득은 40조가 들게 됩니다. 4배. 40조가 줄게 된다. 하는 거죠. 반면에 이제 세금을 10조 깎아줬다. 그러면 소득은 40조가 늘어나게 된다. 라고 설명할 수 있죠. 자, 그렇게 조세에 따른 아이스 커브 이동까지도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상이 이제 아이스 커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LN 커브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아이스 커브 유도까지 봤고, 그 다음에 이제 ISLM 모형의 또 다른 파트, LM 파트를 보겠습니다. LM. LM은 화폐 시장 균형입니다. IS는 상품 및 서비스 시장의 균형이고, LM 커브는 화폐 시장 균형입니다. LM 커브가 유도되는 첫 번째 이론은 유동성 선호 이론입니다. Theory of Liquidity Preference. 케인즈의 유동성 선호 이론에 따라 가지고 이 LM 커브가 유도됩니다. 자, 이거의 견해는 이게 어떤 뜻이냐? 케인즈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고 하면 말 그대로입니다. 유동성을 선호한다, 사람들이. 유동성을 더 좋아한다. 유동성이라는 것은 현금화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현금을 가장 좋아한다라는 거죠. 현금화할 수 있는 정도가 더 높을수록 더 좋아한다. 가장 유동성이 높은 것은 현금입니다. 현금은 바로 쓸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 비해 가지고 다른 자산들, 예금이랄까 아니면 주식이랄까 채권이랄까 이런 것은 현금화 하려고 그러면 한번 인출을 한다든지 계약 해지를 한다든지 판매를 한다든지 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뭔가 하면 뭘 제일 좋아하느냐? 돈을 제일 좋아한다라는 거죠. 바로 유동성이 제일 높은 현금을 제일 좋아한다. 그것이 유동성을 선호한다는 이론입니다. 이자율은 통화 공급과 통화 수요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단순 이론인데, 즉 화폐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지고 결정된다라는 단순 이론인데, 그 화폐의 수요와 공급을 봅시다. 공급을 본다 그러면 화폐의 공급은 이 돈의 공급은 중앙은행이죠. 물론 이제 여기서 이 화폐를 여기서 통화라고 이야기했는데, 통화를 뭘로 볼 것이냐는 이제 여러 개의 개념이 있죠.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죠. 그래서 화폐 발행액으로 볼 수도 있고, 근데 거기에 제한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거기다가 플러스 M1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M1으로도 볼 수 있고, M2로도 볼 수 있고, 아니면 더 큰 범위 내에서의 통화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통화라는 것은 단순히 화폐 발행액, 현금 자산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더 큰 우리 통화의 개념이다. 현금이 아니죠, 그죠? 현금 플러스까지도 다 포함하는 것이 통화다라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뭔가 하면 중앙은행이 현금 발행액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의 공급자는 중앙은행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현금뿐만 아니라 사실은 현금 이외의 예금도 중앙은행이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죠. 그 지급준비율 할까? 아니면 여러 가지
통화금융기관에 대한 디테일한 이 감독을 합니다. 그 감독을 통해 가지고 통화 공급량을 조절하죠. 지금 최근에, 그러니까 최근 몇 주 내에 완전히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새로운 분이 들어서면서 그립이 굉장히 세졌습니다. 그립이 어떻게 세졌냐? 은행에 대한 그립이 확 세졌죠. 그래서 대출을 쪼아라 라고 해가지고 다들 뭔가 하면 은행들이 놀라가지고 대출을 확 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 금융통화당국 중앙은행, 그게 이제 중앙은행과 양쪽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앙은행 직접, 중앙은행은 또한 이자율을 높였죠, 그죠? 지난 달인가 이번 달 초인가 이자율을 높였죠. 이자율을 높이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이 통화 공급량을 줄이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하면 이 정책 당국 자체가 이 통화량을 예, 현금 이외, 현금 발행액 이외에 은행 예금까지 포함하는 통화량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통화 공급은 중앙은행이 한다, 통화 당국이 한다 라는 의미에서 이런 식으로 고정된다라는 거죠. 공급은 M이 고정된다. 근데 이제 그냥 M을 하지 않고 여기다 P를 나눴죠. P를 나누는 이유는 소위 물가 수준으로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보는 우리 모든 이론은 사실은 실질 변수에 대해서 보는 겁니다. Y도 실질 GDP인 것이고, 소비도 실질 소비고, 투자도 실질 투자입니다. 사실은 다 물가 수준으로 나누어 있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통화량도 동일하게 실질 변수를 보기 위해서는 명목 통화량이 아니라 거기다 P를 나눈 값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실질 화폐 잔고라고 이야기합니다. 통화량이라는 것은 잔고죠. 잔고고. 그러니까 플로우가 아니라 스탁입니다. 플로우가 아니라 스탁이죠. 스탁 변수이기 때문에 잔고고. 그래서 P를 나눠가 실질 화폐 잔고라고 하죠. 이 실질 화폐 잔고의 공급은 고정되어 있다. 고정된 것은 P는 현재 우리 현재 모형에서는 다 고정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고정이고, 그 다음에 M의 공급량은 외생 변수이기 때문에 통화 당국이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통화 당국에 따라서 고정된 값이다 라고 보고, 이거를 이제 그래프에 그린다 그러면, 자, 이 그래프도 이제 수직축은 이자율의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IS 커브에서 가격 변수가 이자율이었죠. 그러면 LM에서도 당연히 가격 변수는 이자율일 것이 동일해야 되겠죠. 그래서 동일한 이자율이고, 그 다음에 수평축은 여기서 본 이 수량 변수, 실질 화폐 잔고로 나타내는 그래프고, 여기에서 이 식을 그린다 그러면 이런 수직선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화폐 통화 수요를 나타냈습니다. 통화 수요, 이 화폐 시장이죠. 통화 시장이죠. 통화 수요는 이런 식으로 우하향하는 커브입니다. 통화 수요는 이자율에 따라서 우하향하는 커브다. 그 이야기는 실질 화폐 잔고에 대한 수요, 이것에 대한 수요는 이 유동성 수요입니다. 유동성 수요인데 이것은 이자율의 함수다라는 이야기죠. 이자율이 높을수록 유동성에 대한 수요는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은행에 맡기면 이자라는 소득이 생기니까요. 그러면 가능한 덜 갖고 있고 은행에다 맡기거든요. 반면에 이자율이 낮다 그러면 그때는 은행에 넣어놔 봐야 이자가 별로 없는데 왔다 갔다 하기도 불편하다. 그렇다 그러면 그냥 집에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그때는 이자율이 낮을수록 유동성 수요는 늘어납니다. 당연히 기업들도 거기 따라 가지고 화폐에 대한 유동성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동성이라는 것은 유동성이 높은 것의 통화에 대한 수요, 유동성에 대한 수요는 이자율에 따라 결정되고, 이자율이 높을수록 유동성 수요는 적고, 이자율이 낮을수록 유동성 수요는 더 늘어난다. 그게 유동성 수요, 실질 화폐 잔고에 대한 수요 함수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함수 이름을 L이라고 했습니다. L이라는 것은 리퀴디티가 유동성이었죠. 리퀴디티 이니셜을 따가지고 이 L이라고 했고, 이자율의 함수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하향하는 리퀴디티 함수, 유동성 함수로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렇게 공급과 수요를 그렸다.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균형은 두 점이 만나는 점이죠. 그래서 여기서 균형은 이 두 선을 끈 뒤에 교차점이 바로 균형이다. 그래서 이게 균형이다. 이 점이 균형이다. 라는 건데, 사실은 공급극선이 수직선이기 때문에 양은 별 개념이 없어요. 양은 재미가 없죠. 양은 그냥 고정된 값이다. 균형양이라는 것은 사실은
공급에 따라 결정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균형 이자율의 결정을 하죠. 이자율은 뭐 균형 공급량이 달라지면, 정책적인 공급량이 달라지면 거기에 따라서 이자율이 변하죠. 어쨌든 여기에서 균형에서의 관심, 재미있는 관심이 굳이 뭔가 의미가 있는 점이라는 것은 이자율이 결정된다라는 점이죠. 그렇죠? 이자율이 이렇게 결정된다. 이자율은 통화 수요와 통화 공급을 일치시키도록 조정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 이자율이 더 높다. 그렇다 그러면 이때는 통화 수요가 공급보다 적은 거죠. 돈이 남아 돌아갑니다. 남아 돌아가죠. 돈이 남아 돌아간다 그러면 그때는 가능한 한 이자를 0으로 받는 것보다는 좀 적게 받는 게 낫겠죠. 경쟁적으로 뭔가 이자를 낮춰가지고라도 돈 빌려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뭔가 하면 이자율이 떨어지면서 이 초과 공급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반면에 이자율이 이거보다 더 낮다 그러면 그때는 공급량보다 더 돈 빌리려고 사람들이 많이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가만히 놔두면 알아가지고 뭔가 돈 못 빌린 사람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 차이만큼이 못 빌린 사람이죠. 그러면 돈을 빌리려고 뭔가 하면 서로 웃돈을 더 주고 추가 이자를 더 주고라도 돈을 빌리려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자를 쭉 올라가 가지고 균형이 이렇게 여기서 균형이 되는 셈이죠. 자, 어쨌든 균형에서는 이자율이 통화 수요 공급을 일치시키도록 결정된다. 자, 이 경우에 이제 중앙은행은 어떻게 이자율을 인상시킬까? 하는 거죠. 자, 한동안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 이자율 정책은 지금 이 시야 밖으로 나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들도 지금 다들 최저금 들어가가지고 이자율을 안 올리고 있죠. 대신에 뭔가 하면 더하기 양적 완화라는 걸 통해 가지고 그냥 돈을 마구 풀고 있습니다. 풀고 있는데 그러나 어쨌든 이 선진국 그룹 내에서 지금 9월 달에 우리나라가 최초로 이자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국면 내에서 최초로 이자율을 올린 나라라고 해가지고 그날 세계적으로 뭔가 하면 모든 나라 신문들에서도 뭔가 대스특필을 했죠. 대스특필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금융시장이 반응을 했습니다. 자,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올린다. 그게 이제 어떤 의미냐? 물론 이제 우리나라하고 다른 나라하고 조금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직접적으로 이자율을 올립니다.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정책금리가 RP금리입니다. RP금리고 RP금리를 직접적으로 올려버렸는데 이게 조금 문제도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아니고 대부분 선진국들은 직접적으로 이자율을 올리지는 않습니다. 올리지는 않고 소위 정책금리의 타겟을 올립니다. 목표 수준을 올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율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지 공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야지 뭔가 하면 시장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지 공시이자율이라는 개념 없죠. 그러니까 아직 솔직히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중앙은행이 타이트하게 뭔가 하면 금융시장을 제어할 자신이 없다든지 아니면 뭔가 하면 너무 또 경직적이죠. 어쨌든 시장에서 수요 공급을 통해 가지고 채권 오픈마켓 오퍼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가격이 변동을 하면서 뭔가 목표를 맞춥니다. 목표를 맞추는데 타겟 목표를 가지고 이자율을 예를 들어 1.5%라고 했다. 그렇다면 그런 경우에 1.5%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뭔가 왜 잘못했냐 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아예 뭔가 하면 정책금리로 이제 해버린 겁니다. 초기에는 우리나라도 시장금리 타겟 이자율을 발표를 했었는데 정책금리로 그런 이제 너무 경직적인 사고방식들이 좀 팽배해 있기 때문에 아직도 그걸 가지고 뭔가 하면 이제 시스템을 바꾼 거죠. 근데 대부분 선진국에서 안 그렇다는 거죠. 안 그렇고 미국은 이제 정책금리가 페더럴 펀드레이트인데 페더럴 펀드레이트라는 것이 쉽게 이야기하면 중앙은행이 시중은행한테 돈 빌려주는 이자율입니다. 그 이자율을 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를 설정합니다. 목표를 이렇게 하겠다. 목표를 예를 들어가 0.5%, 0.25 올리겠다. 올려가지고 1%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럼 그게 1%가 되도록 뭔가 알아가지고 돈을 더 빌려주고 덜 빌려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 매일매일 값은 1%가 되지는 않습니다. 되지는 않고 어떤 때는 0.9가 되고 어떤 때는 1.1이 되고 1.2가 되고 그러나 쭉 뭔가 1% 전후 내에서 아주 좁게 뭔가 왔다 갔다 하도록 하겠다라는 얘기죠.
그 이야기는 중앙은행이 발표는 뭐 페더럴 펀드 레이트를 올리겠다, 정책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발표하는데 이 이자율을 어떻게 인상시키느냐? 이거는 그냥 고시 이자율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중앙은행은 통화량을 변화시킴으로써 이자율을 변화시킨다라는 거죠. 이자를 올린다, 이자를 인상시킨다는 것은 우리가 본 이 화폐시장 균형에서 이 공급량, 이 양을 줄이는 거죠. 양을 줄이게 되면 이 LN 커브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균형 이자율이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그러니까 통화 정책을 통해 가지고 이자율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중앙은행 또 9월 초에 공개 시장, 소위 말해서 이 FOMC 미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통화 정책 이름이 깜빡했네. 어쨌든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그 회의에서 이자율을 0.25% 올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했는데 그것은 사실은 개념 자체는 뭔가 하면 여기서 있는 통화 공급량을 줄인다는 얘기입니다. 줄이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게 0.25%씩 오를 만큼 줄이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왜 고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하느냐? 왜 이런 식으로 하냐 그러면 이게 뭔가 하면 진짜 시장에 정확하게 반응에 따라 가지고 계속 정책을 해가지고 모니터링하고 시장에 정확하게 그만큼 영향을 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통해 가지고 정책의 효과를 거의 매일매일 바로 반영하는 셈이죠. 매일매일 확인하는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시장 이자를 통해 가지고 시장 이자율 자체를 올릴 수 있도록 통화 공급량을 늘리거나 줄인다. 뭐 올리겠다면 줄이겠다라는 이야기죠. 이런 식으로 이자율을 이상시킵니다. 자, 그래서 실제 이제 통화 정책을 통해 가지고 이자율이 어떻게 변했는지 뭐 실예를 봅시다. 이게 이제 지금 또 많이 이야기되는 70년대 후반 이야기입니다. 미국 70년대 후반. 지금도 이제 금융시장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의 걱정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이때 70년대 후반에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10%가 넘었습니다. 13%, 14%까지 갔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이 정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중앙은행이 본연의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1979년 10월 미국 중앙은행 연준위 의장인 폴 보커가, 그러니까 페더럴 리저브 보드 의장인 폴 보커가 소위 뭐 보통 나라 이야기하면 중앙은행의 총재라고 생각하면 되죠. 폴 보커가 금융정책의 목표가 물가 안정이다 라고 공표를 하면서 그걸 하기 위해 가지고 통화 공급량을 엄청나게 줄였습니다. P분의 M을 8% 감소시켰다는 얘기죠. P분의 M을 8% 감소시켰다. 자, P분의 M, 그러니까 이제 그냥 M이 아니라 P분의 M을 보는 거죠. 실제로 합의장을 보는 거죠. P분의 M을 8% 감소시켰다는 것이 꼭 통화 M을 줄였다는 것은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뭐 어쨌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게 뭔가 파이가 10% 이상 늘어난다는 이야기는 P가 10% 이상 늘어난다는 겁니다. P가. 가만히 있어도 P가 10% 늘어나는 거죠. 그 이야기는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그대로만 작용하더라도 계속 M을 10%씩 늘려줬던 겁니다. 그래야지 총 통화량이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러면 0입니다. 0인데 이게 8% 감소시켰다는 말은 사실은 파이가 10% 넘으라 그러면 여전히 M은 늘리는 겁니다. 늘리는데 뭔가 하면 10%, 파이가 10%라 그러면 M을 2%만 늘려줬다 그러면 그때는 8% 감소가 됩니다. 10% 늘려준다 그러면 동일한 비율이죠. 동일한 비율이기 때문에 그때는 실제로 화폐 장기의 변화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만큼 또 안 해주고 뭔가 안 해준다는 말은 결국은 통화량이 죽는 거죠. 그러면 얼마만큼 덜 늘려주느냐? 10%가 아니라 2%밖에 안 늘려준다. 그러면 물가 늘어난 10%에서 빼고 나면 8%만큼 차익이 생기죠. 그러면 8%만큼 주는 겁니다. 어쨌든 실제로 화폐 잔고를 줄였다는 거죠. 줄여가지고 물가를 잡았다라는 건데 이제 잡는 과정은 지난한 과정입니다. 엄청난 고통을 따라 가지고 이 물가를 잡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뭔가 하면 이 실질화폐 잔고를 줄였다라는 거죠. 줄여가지고. 실질화폐 잔고를 줄이면 왜 물가를 잡을 수 있느냐? 뭐 화폐 수량 스트레스 배웠죠. 인플레이션의 결정 변수가 뭐냐? 첫 번째가 통화량입니다. 통화량. 그 실질화폐 잔고죠. 그래서 그 통화량을 줄인 겁니다. 줄이니까 당장은 아니지만 시간을 두고 뭔가 하면 이렇게 효과가 나타나죠. 그 결과 1983년 1월에 보면 파이가 3.7%다.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성공적으로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명목 이자율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이제 좀 다른 건데, 자, 이 과정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게 지금 현재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다들 급증하는 거죠. 되는 건데, 자,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는 이제 역사적으로 본다 그러면 두 번의 석유 파동, 두 번의 석유 파동 때문에 세계 유가가 올랐죠. 근데 유가 올라가지고 오른 부분은 사실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엄청난 경기 후퇴가 생기니까 경기 부양 차원에서 소위 방만한 통화 정책을 했죠. 그러니까 경기가 나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 아니면 나빠진 데서 좀 회복을 촉진시키기 위해 가지고 통화 공급을 많이 늘린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파이가 10% 이상 넘었다라는 거죠. 매년 물가 상승률이 10% 이상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주 뭔가 하면 이 절박할 뭐 금융위기가 바로 터졌다든지 석유 파동이 바로 터져가지고 뭐 절박할 때야 뭐 통화 공급을 잠시 늘릴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게 뭔가 1, 2년 지나고 났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뭔가 하면 거기다 적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뭔가 하면 그 기조가 바뀌는 거죠. 정작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중앙은행의 역할은 첫 번째는 이 인플레이션입니다. 통화가 물론 중앙은행 또 실업과 고용과 그 다음에 성장까지도 같이 생각해가지고 정책을 해야 됩니다. 중앙은행의 법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은 통화가치 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못하고 다른 거에 추중하는 것은 그거는 본인의 업무를 벗어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급박한 시기가 2차 석유 파동도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본인의 역할로 간다. 라는 차원에서 이걸 잡겠다라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잡느냐? 공급되는 통화량을 줄이면서 잡는 거죠. 줄여야 되는 거죠. 줄이면서 이 과정에서 이렇게 잡았는데 뭐 이 과정이 쉽지는 않다라는 것이 시간도 한 4년 걸렸죠. 4년 걸리고 그래도 처음 예상보다는 빨리 됐습니다. 빨리 그 다음에 빠른 속도로 이게 떨어졌습니다. 그 덕에 이제 소위 말해서 합리적 기대가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됐죠. 그러나 이제 이 과정에 어떤 비용이 발생하냐 그러면 실업률이 10% 이상 높아집니다. 14, 5%까지. 한 3% 있던 실업률이 한 14%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뭐 한 5%까지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경제가 굉장히 엄청난 불황에 빠지는 겁니다. 적을 잡기 위해 가지고 불황을 만드는 겁니다. 뭐 우리나라에서 그러자 그러면 이제 나라가 발칵 뒤집힐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됐던 거죠. 불황을 피하기 위해서 불황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통화공급을 늘렸는데 결국은 다시 그 부작용으로 나타난 물가를 잡기 위해서 불황을 다시 겪을 수밖에 없던 겁니다. 그 이야기는 결국은 노 프리런치라는 이야기죠. 비용 없는 정책은 없는 겁니다. 잠시 정책을 쓸 수도 있죠. 그러면 그 정책의 효과는 비용으로 남는 겁니다. 비용으로 남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비용을 다시 남았던 청구서를 결제하기 위해서는 다시 그때의 그 비용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의 그 비용이라는 것은 그때 피했던 경기 침체랄까 아니면 실업을 겪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정책이라는 것은 이제 일시적으로 모면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그 그 자체는 결국은 언젠가는 치러야 된다는 거죠. 통화정책에 따른 비용이라는 것은 이런 인플레이션이고 이걸 비용을 치르려고 그러면 이제 이런 과정으로 엄청난 다시 또 경기 침체를 겪는 겁니다. 재정정책의 비용이라는 것은 결국은 남는 청구서는 국가 부채인 거죠. 국가 부채가 남는 것이고 결국은 누군가는 언젠가는 갚아야 되는 겁니다. 안 갚으면 커지다 결국은 국가 부도가 나는 거죠. 그런 부도가 나면 그때는 뭐 왕창 갖게 되는 겁니다. 모든 국민들이 뭔가 하면 엄청난 비용을 내면서 그걸 갖게 된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노 프리런치의 교훈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야기해 주고, 지금 현재도 뭔가 하면 이제 통화 공급을 워낙 많이 늘렸기 때문에 지금은 그 1, 2차 석유 파동 때보다 훨씬 더 통화 공급을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걸 무서워하는 거죠. 인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뭐 생각마다 뭐 10% 정도까지는 안 가고 뭐 해봐야 뭐 한 3%, 4%, 뭐 5%까지 뭐 짧지만 가긴 갔습니다만은 왜 여기까지 안 갔느냐? 뭐 상대적으로 경기가 워낙 나쁘니까 안 가고 있는데 경기가 회복되자마자 즉시 바로 이게 뭔가 인플레이션으로 바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에 이 과정이 생길 것이다. 이 과정이 올 것이다. 이 과정이 온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엄청난 또 다시 불안과 뭔가 하면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지금 금융시장에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 과정에서 다시 이자율이 엄청나게 오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재밌는 것은, 자, 이 과정에서 이자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지금 이제 제일 주시하고 보고 있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이자율이 먼저 어떤 이제 종류는 다르지만 장기채, 뭐 10년 만기 채권의 이자율은 먼저 지금 오르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도 있습니다. 자, 그 이자율에 대한 효과를 보는데 이게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자율에 대한 효과는 단기와 장기에 다르다는 거죠. 자, 통화 공급을 늘리면 이자율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단기는 소위 돈이 많아졌으니까 돈 가격이 떨어집니다. 유동성이 많아졌으니까 통화 공급을 늘리면 이자율이 줄어들죠. 이자율이 떨어집니다. 화폐 시장 균형에서 보면 수직선, 이 수직선을 오른쪽으로 늘린 거죠. 통화 공급 늘리면. 화폐 수요 공급선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른쪽으로 가면 균형 이자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돈을 늘리면, 통화 공급을 늘리면 이자율은 떨어집니다. 반대로 통화 긴축을 하게 되면, 통화를 줄이게 되면 이자율은 오르게 되는 거죠. 통화 긴축을 하게 되면 이자율이 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유동성 선호율은, 개인적 유동성 선호율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가 통화 긴축, 아까 같이 폴복과 같이 그렇게 강력한 통화 긴축을 했다. 그렇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통화 공급이 줄어들었으니까 이자율이 오른다. 그래서 보면 79년에 이자율이 10%였습니다. 굉장히 높죠. 이자율이 10%도 엄청 높다라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이거는 피시 효과를 보면 되는 거죠. 왜냐?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높기 때문에 이때 이자율이 이렇게 높아진 겁니다. 근데 통화 긴축을 하고 나니까 1년 만에 이자율이 15.8%까지 올랐습니다. 더 올랐죠. 이거는 이제 피시 효과 플러스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화폐 시장 균형에서 공급량이 줄어들으니까 이자율이 오른 그 효과죠. 그 효과로 이자율이 단기적으로는 올랐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장기 효과는 여기서 나옵니다. 피시 효과. 수량 이론 또는 피시 효과, 보조파 이론에서는 장기적으로는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 더하기 예를 들어 가지고 기대 인플레이션이죠.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물가까지 변화하고 난 뒤에 이야기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물가 수준이 떨어졌죠.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떨어졌습니다. 10%에서 3.8%로 떨어졌죠. 그러니까 피시 효과에 따라 보면 명목 이자율을 구성하는 인플레이션 레이트 부분이 떨어진 겁니다. 떨어진 것은 이자율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79년에 대비해서 83년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떨어지고 난 뒤에 이자율을 보면 8.2%가 되어 있다. 그 이야기는 통화정책 시작하기 전에 비해가 이자율이 떨어진 겁니다. 결국은 이자율을 더 낮출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통화정책이 이자율에 끼치는 것은 단기하고 장기가 상반됩니다. 단기적으로는 무조건 통화 긴축을 하게 되면 이자율이 오르게 되죠. 돈이 없으니까 돈 가격이 오른다라는 거죠. 그러나 통화 긴축 결과 장기 효과는 인플레이션 레이트를 낮춥니다. 인플레이션 레이트를 낮추면 그 효과가 더 커지는 거죠. 그 효과가 더 커진다 그러면 그때는 이자율은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올랐다가 장기적으로는 떨어진다. 처음보다는 더 떨어지는 그런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통화 긴축에 따라 가지고는 이런 두 효과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떤 국면이고 어떻게 이게 바뀔 것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이자율이 오르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장기채부터 미국의 10년 만기 T비율이 오른다라고 해가지고 뭐 한번 법석을 들었습니다. 들었다가 다시 미국 페드 의장이 뭐 이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계속했죠. 아주 천천히 아직은 안 올린다라는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다시 조금은 떨어졌지만 어쨌든 장기채는 오릅니다. 오른다는 것은 지금 이제 이거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근데 이제 이게 상당히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현재 P가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통화 공급량만큼 인플레이션이 발생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는데 결국은 이제 그 통화 공급량만큼 인플레이션으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야기죠. 이게 이제 어느 정도냐 그러면 지금 이제 통화 공급량이 어느 정도냐 그러면 양적 완화를 통해 가지고 미국은 매달 120빌리언씩 돈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120빌리언. 120빌리언 달러라 그러면 1200억, 매달 1200억 달러만큼 소위 채권을 사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채를 80빌리언, 그 다음에 모기지 MBS를 한 40빌리언씩 사들고 있습니다. 국채를 800억 달러씩, 그 다음에 소위 이제 부동산 그 유동화 채권, 그걸 한 400억 달러씩 사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 매달 1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1200억, 1조, 10조, 100조, 한 150조 원치 뭔가 하면 시중에 돈을 풀고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돈이 풀리고 있으니까 뭔가 하면 돈이 시중에 넘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게 사실은 투자로 가야 되는데 경기는 안 좋으니까 투자는 안 돼요. 그럼 그 돈이 어디로 갔느냐? 다 투기로 가 있는 거죠. 자산시장으로. 주가를 올리고 있고 부동산 가격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결국은 경기가 좋아지면 바로 인플레이션으로 다 올라가는 겁니다. 엄청난 액수의 돈을 미국도 풀고 있고 일본도 풀고 있고 EU도 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번 코로나 사태 때 그와 비슷하게 채권 매입, 한국은행에서 채권 매입을 통해 가지고 거의 한 20조 원치 정도의 돈을 채권을 매입했습니다. 그 20조 원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냐 그러면 통화 공급량이 100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한 20% 정도를 추가를 해버린 거죠. 그게 사실은 별일 없었다 그러면 그만큼 물가 상승률이 20%만큼 오를 수 있는 요인입니다. 요인이 된 거죠. 그러나 그만큼 현재 물가가 안 오르는 이유는 총수요, 경기가 워낙 나쁘기 때문에 아직 물가로는 그게 이전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경기가 정상화된다 그러면 그 즉시 뭔가 물가로 올라가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화폐 수량설의 논리에 따른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게 만약에 물가로 안 넘어가도록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 사태가 회복됐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발행됐던 돈을 회수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우리나라 20조다? 그럼 20조로 회수하면 되는 겁니다. 회수해버리면 그만큼 인플레이션을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회수를 안 하고 있으면 인플레이션으로 가는 거고 회수를 하면 인플레이션은 안 생기는데 회수하는 과정에서 시중에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이자율은 오르고 뭐 등등 온갖 이제 좀 문제는 생기겠죠. 경제는 또 나빠지고 이제 그런 비용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든 이자율은 오른다는 이야기죠. 돈을 회수하게 되면 통화 공급이 줄어가지고 이자율이 오르는 것이고 돈을 안 회수하면 이게 물가 상승으로 올려가지고 피처 효과에 따라가지고 이자율이 오르는. 그러니까 현재로 보기에는 이든 저든 장기금리는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것이 이제 뭐 일반적인 이제 시장에 대한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이 향후에 대한 예측입니다. 물론 이제 그게 시작이 지금 당장 뭐 한 달 뒤에 아니면 뭐 3달 뒤에 발생할 것이냐 뭐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런 예제가 있죠. 한 달, 3달 내에는 안 할 것이다. 뭐 아니면 1년 내에 발생할 것이냐 뭐 이런 데 대해 가지고는 조금 이러는 예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당장은 아니지만 장기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만기가 긴 채권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격 변동은 이제 발생하고 있죠. 발생하고 있는 것은 그러나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한 2, 3년 내에는 꼭 발생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채 중심으로 이제 오르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자, 그 과정이 이제 이렇게 통화 정책에 따라 가지고 그것이 이자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단기하고 장기에 다르다라는 거죠. 통화 긴축에 대해서도
아니면 통화 공급량 느린 거에 대해서도 이제 이렇게 자 다르다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LN 곡선을 유도해 봅시다. 이 화폐 시장 균형을 본 이유는 LN 곡선을 유도해 가지고 ISLN 모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화폐 시장 균형을 본 거죠. 그래서 그 화폐 시장 균형 자체가 LN 커브 관계입니다. 그 균형의 균형 조건을 이야기하면 화폐 일단 수요함수부터 본다 그러면 화폐 수요함수는 우리가 우하향하는 이런 L 함수를 봤죠. 그게 이겁니다. 이건데 여기다가 R만 있었는데 이제 하나를 더 집어넣자라는 거죠. 유동성에 대한 결정하는 변수를 보면 첫 번째는 이자율이었고 이 유동성은 기회비용이죠. 기회비용과 또 다른 변수, 다음 두 번째 변수는 소득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돈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이 돈이 많다라는 동원 반복적 이상한 표현을 쓰는데 그 이야기는 돈 많은 사람이란 것은 부자가 소득이 많은 사람이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부자가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 주머니에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보면 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재산이 많은 사람일수록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주머니에도 가지고 있고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통화는 뭔가 하면 주머니에 있는 돈 플러스 통장에 있는 돈입니다. 통장에 있는 돈. 요구불 예금 아니면 저축성 예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다음으로 유동성을 결정하는 변수는 Y다. Y. 소득인 거죠. 소득. 재산도 집어넣겠지만, 재산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일단은 소득에 비례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고, 이제 그까지는 이제 더 복잡한 변수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소득을 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유동성 수요함수는, 그러니까 실제로 화폐 잔고 수요함수는 이 유동성 함수, 이자율과 소득의 함수다라고 볼 수 있고, 물론 이 관계는 이자율은 역의 관계고, 그래서 우하향했죠. 소득은 양의 관계입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이것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 플러스의 관계일 겁니다. LM 곡선은 실질 화폐 잔고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켜주는 이자율과 생산량의 조합점들을 연결한 곡선이다. 그렇다 그러면 그 선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LM 곡선은. 그러니까 이 수요 함수가 그 다음에 공급량하고 일치한 거죠. 이거하고는 다릅니다. 이건 그냥 수요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P바분의 M바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공급량입니다. 이 실질 화폐 잔고의 공급량. 그리고 그 공급량을 결정하는 것은 중간행이죠. 화폐당국, 통화당국이죠. 통화당국이 이 공급량을 결정하죠. 그래서 이거하고 이게 일치되는 것이 화폐시장에서의 균형이고 이게 바로 그 균형 관계를 나타내는 LM 곡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그리고 방정식이라 그러면 이 균형식에서 R하고 Y의 관계가 되겠죠. 이 R하고 Y의 관계. 이게 LM 곡선입니다. 이걸 이제 그림으로 그려본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죠. 화폐 시장 균형을 보면, 이 공급량 P분의 N, 실질 화폐 공급량이고, 이게 화폐 수요함수입니다. 실질 화폐 잔고에 대한 수요함수죠. 여기서 R1일 때 이 균형이 이렇게 됐다. 그러면 R1일 때 이게 균형량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됐다. R1일 때 어쨌든 균형이다. 그러면 이 식에서 이 Y1이 있을 겁니다. 이 Y값. 이 식의 Y값에서 R1이 상황하는 이 식의 Y값인 거죠. 그러면 LN 곡선 스페이스, 수직축은 가격선인 이자율이고 수평축은 소득이죠. I스커버가 동일하죠. 소득이죠. 여기서 R1일 때의 Y는 여기서 이 상황하는 Y1일 때의 Y1 값이 되는 거죠. Y1 값이 되죠. 그래서 이 점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자율을, 이자율이 아니라 Y를 더 늘려봅시다. Y가 Y보다 더 큰 Y2인 경우에 여기 상황하는 LM 커브에서의, 그러니까 화폐 시장에서의 균형 이자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봅시다. 그러면 이자율이 Y보다 더는 Y2에 대한 이 균형을 보기 위해서는 여기서는 새로운 L 곡선이 유동성 L 화폐 수요 함수 곡선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Y1이 아니라 Y2에 상황하는 화폐 수요 곡선이죠. 이 수요 소득이 는다 그러면 실제로 화폐 잔고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는 거죠. 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돈에 대한 수요가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돈 수요가 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이게 더 오른쪽으로 이동했는 새로운 화폐 수요 함수가 나타나게 됐죠. 그래서
이것보다는 더 오른쪽에 이렇게 L 곡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Y2, Y보다 늘어난 Y2에 상응하는 이런 선을 그을 수 있고, 그러면 당연히 옛날에 비해서 균형은 더 올라가는, 이자율은 더 올라가는 이런 균형 R2가 되겠죠. 이자율이 상승합니다. 그 이야기는 Y2에 상응하는 이 LN 곡선, Y2에 상응하는 이자율은 이 LN 곡선에서 더 올라가는, 이만큼 올라가는 이자율이 되죠. 그래서 이 점이 되죠. 이런 식으로 각 소득의 비례가 소득에 상응하는 이자율들을 쭉 찾아가지고 그 관계를 이런 식으로 점을 찍는 거죠. 점을 찍고 점을 찍고 점을 쭉 찍어가지고 선을 쭉 연결시키면 결국은 우상향하는 LN 커브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LN 커브는 우상향 관계. 소득이 늘수록 이자율은 더 상승하는 그런 LN 커브의 관계가 나옵니다. 자, 왜 우상향하느냐? 소득 증가는 통화 수요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늘면 이자율이 왜 오르느냐? 소득이 늘어난다 그러면 돈이 더 많이 필요하죠. 늘어난 소득을 쓰기 위해서 옛날보다는 주머니에 그 화폐 장수가 더 늘어난 겁니다. 거기 비례해서 뭐 내 요구불 예금 통장의 잔고도 조금 더 늘어나는 거죠. 실질 화폐 잔고의 공급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최초 이자율 수준에서 화폐 시장에서는 초과 수요가 발생하죠. 화폐 시장에서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가지고는 이자율이 상승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 가지고 화폐 공급을 늘려주면 뭐 안 올라갈 수 있는데 화폐 일단 공급은 고정된 상태에서 소득이 는다 그러면 거기서는 따라 가지고는 이자율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더 늘어난 수요를 채워주려고 그러면 결국은 화폐 수요를 줄이는 딴 요인이 생겨야 되는 거죠. 줄이는 딴 요인이라는 것은 이자율이 높아져가지고 유동성을 더 줄이는 요인이 발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균형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 그래서 LN 곡선의 기울기가 우상향한다. 그러니까 소득이 늘어나면 이자율은 상승하는 그런 우상향하는 LN 곡선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는 통화정책에 따른 LN 곡선의 반응을 봅시다. 통화정책. 즉 통화량을 변화시켰다. 델타 M이라는 것은 통화량이죠. M이 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델타 M이 양수다라는 것은 통화 공급량을 늘린 거죠. 뭐 명목 일단 통화량을 하더라도 어쨌든 통화 공급이 늘었다. 그렇게 되면 LN 곡선이 어떻게 바뀌느냐? LN 곡선은 R하고 Y는 신상의 변화고 그 외의 모든 변수의 변화는 LN 곡선을 이동시킵니다. 실제기죠. 그러면 통화 정책에 따라서 LN 곡선이 어떻게 바뀌느냐를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서는 통화 공급량을 이거는 줄인 경우입니다. 자, 여기서는 줄인 경우 그죠? 여기서는 통화 공급량을 이 LM 커브를 그러니까 P분의 M 화폐 공급량을 줄였다. 줄이면 균형 R이 올라가죠. 균형 R이 올라가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자 동일한 Y1에서의 이자율이 옛날에는 이 R1이었는데 이제는 R2입니다. 여기서 옛날에는 R1에서 그때 상응하는 Y가 Y1이었는데 이제는 뭔가 Y1에 상응하는 R이 R1이 아니라 R2가 되는 거죠. 그 이야기는 LN 곡선이 이 점을 통과해야 하는 겁니다. 이 점을 통화량이 줄었다 그러면 이제는 LN 곡선이 바뀌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 점을 통과하는 선으로 바뀌어야 된다. 옛날보다 더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옛날보다 위로 올라간다. 즉 통화 공급량을 줄이게 되면 LN 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한다. 그러니까 줄은 통화 공급량에 상응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주는 겁니다. 아니면 이자율이 상승한다는 거죠. 통화 공급이 줄었기 때문에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돈값이 오른다. 뭐 이렇게 쉽게 매치시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자율이 오르는 방향으로 LN 커브는 위로 이동한다. 통화 정책에 따라서 LN 곡선의 이동 방향이 이렇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까지 IS LN 커브까지 봤고, 그러니까 IS 커브에서도 재정 정책에 따라서 조세 정책에 따라서 IS 커브 이동 방향을 봤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통화 정책에 따라 가지고 LN 커브 이동 방향을 봤습니다. 통화 공급을 줄이면 LN 커브는 왼쪽으로, 통화 공급을 늘리면 뭐 반대로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죠. 통화 공급 이외에 이제 다른 요인들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요인들도 볼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연속으로 신용카드 사기 사건 급증으로 소비자들의 거래 시에 현금을 더 자주 사용하게 됐다. 그러니까 안에 있는 변수가 아닌데
그러니까 화폐 수요 함수 자체가 바뀐 겁니다. 화폐 수요 함수에 있는 안에 있는 R이나 Y 변수가 아니라 수요 함수 자체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현금을 더 많이 선호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그렇게 되면 이건 어떻게 되느냐? 화폐 수요가 더 늘어난 겁니다. 화폐 수요가 L이 뭔가 하면 더 오른쪽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 동일한 Y에 상응하는 이자율이 더 높아진 거죠. 그렇게 되면 LN 커브는 왼쪽으로 또는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외에 이 눈에 안 보이는 변수, N같이 보이는 변수가 있지만 안 보이는 변수들이 어쨌든 화폐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인들이 변화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도 LN 값수는 이렇게 이동한다 라고 했죠. 뭐 쉽게 이야기하면 화폐 수요를 늘리는 요인들은 LN 커브를 다 이 위쪽으로 이동시키고 화폐 수요를 줄이는 요인들은 LN 커브를 밑으로 이동시킬 겁니다. 화폐 수요를 줄이는 요인은 어떤 것이 있는가? 뭐 쉽게 말해서 뭔가 하면 기술 발전도 화폐 수요를 줄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비해서 ATM이 도입됐다. 아니면 요즘에는 인터넷 뱅킹으로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현금을 빌려 안 쓴다. 라는 거죠. 인터넷 뱅킹이 더 많이 쓰게 됐다. 이런 것도 실제 이제 화폐 수요를 줄이는 요인들입니다. 뭐 그런 것들은 반대로 LN 값순을 밑으로 또 이동시키던 그런 요인이 될 겁니다. 자, 이상의 이제 LN 커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을 통해서 IS 커브, LN 커브를 다 이야기했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걸 합칩시다. 마지막에 있는 것이 합칩니다. IS, LM을 합쳐가지고 소위 단기균형이 나옵니다. 합치면 단기균형이 나오죠. 두 커브를 같은 그림에 그려보자 라는 거죠. 그림은 R하고 Y 스페이스입니다. 수직축은 이자율이고 수평축은 Y죠. 거기에서 전형적인 IS 커브, 우하향한 선을 그리고 그 다음에 전형적인 LN 커브를 그리면 단기균형은 이 두 개의 교차점이다. 단기균형은 이것의 교차점이다. 또는 식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IS 커브의 식은 뭐냐? 요겁니다. Y는 C 더하기 I 더하기 G죠. 이건 사실 균형식입니다. Y는 뭐 GDP 또는 국민소득이고 이건 오른쪽은 뭔가 하면 수요죠. 수요 지출이죠. 그러니까 계획된 지출입니다. 계획된 지출. 소비 지출, 투자 지출, 정부 지출이죠. 이게 소득하고 과치되는 화폐 상품 시장, 재화 및 서비스 시장의 균형 조건입니다. 균형 조건 요 식에서 Y하고 R의 관계가 IS 커브죠. 그래서 이게 바로 IS 커브입니다. IS 커브고 LN 커브는 뭐 금방 이야기했지만 화폐 시장 균형 조건입니다. 이 왼쪽에 P분의 M이라는 것은 이제 화폐 공급량, 실제 화폐 잔고의 공급량이고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공급량이고 오른쪽은 사람들의 유동성 선호 양태를 반영한 유동성 수요함수입니다. 유동성 수요함수, 리퀴디티 수요함수죠. 그리고 이거는 이자율과 소득의 함수로 구성되는 거죠. 이 두 개가 합쳐지는 것이 LM 시장의 균형이고 LM식이 됩니다. LM식. 이 두 식이 되고 요 식이 바로 요 식이 되는 것이고 요 위의 식이 바로 요 그림이 되는 거죠. 요 그림이 되고 균형은 이 두 개가 교차한 점이 균형이다.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래프 상으로 이렇게 균형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연습 문제에서 하겠지만 식으로 균형을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식으로 균형을 풀어낸다는 것은 이 두 식을 그냥 풀면 됩니다. 연립 방식으로 풀어가지고 Y하고 R을 구해내면 됩니다. 미지수가 Y하고 R만 있는 식이다. 나머지는 M이고 P고 T고 G고 I고 값을 다 줍니다. 주면 뭔가 하면 두 식이 뭔가 하면 Y하고 R만 구성되는 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식 두 개, 변수 두 개다 그러면 연립해가 풀면 1차 함수라 그러면 연립해가 풀면 균형 Y하고 균형 R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통해 가지고도 요 균형 요 점들을 정확하게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 연습은 연습 문제를 통해 가지고 연습을 많이 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균형, 단기 균형은 ISLM 선이 교차하는 것이 균형이다. 이게 단기 균형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용해 가지고 다음 챕터에서는 이제 여러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정책 변화, 아니면 케이스 스터디, 뭐 대공황이랄까, 금융위기랄까, 그렇게 따라 가지고 이 균형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것을 보겠습니다.
이 전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지난 장, 이 장, 다음 장 다 합쳐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지금 이 그림이 이야기해 줍니다. 몇 번 뭐 대략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 장에서 균형 국민수도 결정 모형을 배웠죠. 그걸 이용해 가지고 IS 컵을 도출했고, 그 다음에 유동성 선호 이론을 통해 가지고 LN 컵을 도출했죠. 도출해 가지고 바로 앞에 슬라이드에서 두 선을 한 그림에 그린 것이 ISL 모형입니다. 모형이고,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이걸 가지고 이제 이걸 왜 하냐, 이게 총수요라고 이야기했죠. 아마 다음 장의 마지막 부분이 나올 겁니다. 여기에서 이 모형에서 뭔가 하면 P가 변함에 따라 가지고 단계 균형이 어떻게 변하는지 관계를 통해 가지고 총수요 곡선을 도출합니다. 도출했고, 이 도출한 총수요 곡선이 사실은 10장에서 배웠던 AD, AS 모형에서의 AD입니다. AD고, 그 다음에 이 10장에서 뭔가 하면 총공급 곡선도 배웠죠. 단기, 장기 두 개를 배웠지만 그 두 개를 합친 것이 총수요, 총공급 모형입니다. 그래서 10장, 11장, 12장, 13장까지, 13장은 물론 이제 개방적인 모형이지만 그 관계라는 것이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단기 모형이고 이거는 장단기를 다 포함하는 모형이죠. 그런 식으로 이 경제의 변동을 설명하는 모형이 이런 관계를 이루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단기간의 경기순환 설명, 단기뿐만 아니라 단기에서 장기까지 걸치는 이런 경기순환 모형을 우리가 이렇게 다 설명합니다. 자, 이상이 전체적인 모형에 대한 관계를 설명했습니다.